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 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쳐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이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가서 반복적인 진동화 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든 뭐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침하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잔해가 수습되고 또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역 전광판에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현장 매표소에는 기차표를 바꾸거나 취소하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취소 통보를 받은 승객들은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우리
제가 포항에 9시 23분 예약을 해서 가기로 됐는데 지금 나와서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포항이 2시 33분밖에 없네. 아, 머리 아프네. 방법이 없다고 하니. 아침 9시 8분 거 천안 가는 거를 끊었는데 그게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천안 아산 가는 것도 없어가지고 9시 58분 거 입석을 끊었습니다. 코레일은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고속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6%, 전체 운행률은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레일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구와 운행 재개까지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잔여 시설물과 상판 철거, 전차선로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와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소문 사고 이틀째에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유세 없이 수습과 애도에 집중했습니다. 자칫 자충수가 될까 양측을 겨냥한 날선 발언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한껏 달아오르던 유세장은 서소문 붕괴 사고 충격음과 함께 이틀째 스피커가 멈췄습니다. 동행무진 공세를 주고받던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차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희생자 3명의 빈소를 모두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출마로 시장직 정지 상태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현직에 버금가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거듭 현장을 찾은 뒤 빈소로 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대 양당 지도부도 묵념과 함께 나란히 선대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동 차렷, 묵념, 바로. 묵념, 바로. 그간 안전을 화두로 공방을 벌여온 만큼 이번 사고가 접전 판세에 자칫 악재로 작용할까 캠프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양당 모두 사고 당일 내부 공지를 통해 언행부터 품행까지 신중을 요구했고 섣부른 정쟁화에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인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제기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제가 후보라면은 저는 이미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GTX 문제도 발생을 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수서역에서 공사장 인명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후보들은 원활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잔뜩 웅크린 기류 속에 시선은 사전투표 7시간 전에 열리는 TV토론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정책 공약부터 도덕성 이슈까지 압축된 2시간 동안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 후보들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며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도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일노조, 초기업 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몰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1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 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그동안 노사 분쟁으로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향후 5년 동안 중소협력사 지원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의 성장과 성과 역시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억대 성과급 합의가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이 성과급 배분 논쟁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고정식 성과급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타사로의 이직을 막으려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올해 초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내년엔 1인당 6억 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 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 사리를 발판 삼아 다른 계열사 및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체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된 카카오에서도 노사 간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N%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기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정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선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이익을 우선 공유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주주들의 생각.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합의한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합의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 규정에 정면에 위반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우리 사회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겼습니다. 정부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음 주 긴급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다.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가결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합원 간 성과급 차이만큼 고민이 컸을 거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공이 노사 헌신에 더해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이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회연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상황에선 대기업, 정규직이 초과이익 일부를 협력업체, 비정규직과 나누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나는 제 표현대로 함께 살자. 원화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자. 국부도 축적되고 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만 기업이 정당하게 거둔 이익에 대한 배분 권한은 정부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다음 달 1일 예정된 긴급 토론회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내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 세웠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قدرت دفاعی ما و سیستم آفندی ما بتونه چنین کارهایی رو بکنه.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란 핵 폐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당장 눈앞에 이 정치적,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반쪽짜리 타결을 노리고 있어서 제2의 가자지구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는 양측의 핵 제한 우선과 제재 완화 먼저 요구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의 최우선 목표는 동결된 자산과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양대 목표가 금융 제재 해제는 확보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 우리 돈 약 1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넘겨받는 타협안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는 비가역적인 양보를 피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도 핵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가져가 폐기한다는 입장에서 이란 또는 제3국에서 폐기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글로벌 유가 안정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1차 목표로 삼은 겁니다. 결국 경제적 숨통을 틔워야 하는 이란과 정치적 승리 선언이 필요한 미국이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핵 문제는 나중에라는 다단계 타결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을 뒤로 미루는 이런 얄팍한 타협이 결국 짙은 먹구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1단계 휴전 선언 이후 하마스 무장 해제라는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7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입니다.
they will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just like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that never went into phase 2. 제재 해제로 1단계에서 경제적 여력을 회복한 이란이 2단계 핵 협상에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농축 우라늄을 순순히 포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군의 잇따른 공습 속에서도 이란이 묵묵히 협상 테이블을 지키는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히 계산된 실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초 목표인 이란의 핵 위협 제거는 미뤄둔 채 합의되는 반쪽짜리 타결이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될 거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란이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최첨단 드론 격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협에서 피격된 나무호는 2차 정밀 조사를 받고 20일째 두바이 향해 머물고 있습니다. 자,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이 공개한 영상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영상을 보면 이란군의 작전용 레이더 스크린 영상에 비행체가 포착됐는데 무언가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비행체를 그대로 맞춥니다. 이란 반관형 타스님 통신 등은 미국 MQ-9 드론이 이란 항공우주국의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드론이 현지 시간 26일 새벽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첨단 추적 회피 기능을 갖춘 미국의 F-35가 이란군에 포착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남부 지역에서 영공 침범을 시도한 미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해 도주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 NNA 보도를 보면요. 현지 시간 26일 하루에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을 포함해 무려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맞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모두 32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레바논에서 발사된 포탄이 국경을 넘어 공터에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조금 전에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나무호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제 뒤로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데요. 호르무즈협에서 미상의 비행체에 피격당한 나무호는 현지 시간 8일부터 두바이 항의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스 월드 두바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20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호 피격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재원인지를 놓고 일주일 넘게 2차 전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조사 결과는 바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를 이란산 대함미사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주한 이란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정부 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는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현장 조사와 비행체의 잔해물 조사를 병행한 결과 엔진은 이란산 터보 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선 이란 제조사가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탄두의 경우 이란 대함미사일 누르 혹은 카데르 계열과 유사했는데 잔해물 색깔이 하늘색이었다는 점에 비춰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 미사일이 주로 이란 해군이나 혁명수비대 또 친이란 세력에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나무호를 타격한 첫 번째 탄두는 불발이 됐고
두 번째 탄두만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란 내륙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대한미사일은 6분에서 7분가량 비행한 것 같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네, 공격 주체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정부는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 카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곧 초치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와 함께 사과도 요청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나무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니라는 게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한 고의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대한미사일의 특성상 한 발이 아닌 두 발을 쐈다는 것 자체가 공격하려는 의도는 정확히 있었던 거로 볼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진영이 결집하면서 전국적인 혼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하루 전인데요. 각 당 지도부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도 종횡무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 현장 선대위로 일정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닌다. 그러니 내란 윤어게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과 함께 강화군에서 선거운동을 펼쳤고 운서역 앞 지원 유세로 꽉 채운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남으로 이동해 강진과 보성, 순천, 광양, 여수까지 곳곳을 돌며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 나선 서울 지역 유세 중에 서소문 사고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멈췄는데요. 오늘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여의도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환율과 물가, 금리가 엉망인데 주가만 언급한다며 경제 위기를 언급했고요. 이 대통령 재판 취소 특검을 반대하면 극우고 스타벅스 마실 권리를 뺏지 말라고 하면 일배냐며 색깔론으로 입틀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격전지 하남갑 지역을 찾은 뒤 곧장 강원 고성군으로 이동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합동 순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격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역시 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모양이네요. 네, 먼저 경기 평택을의 경우 힘을 합칠지 관심인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사이 감정의 골이 나날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혁신당은 오늘도 김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두고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나쁜 검사 그 자체란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혁신당이 매일같이 용모닝을 시전하고 있다.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 유포에만 혈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는 최근 단일화 관련 회동까지 진행하는 등 보수 단일화가 먼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선 보수 후보 사이 기싸움이 한창인데요. 한동훈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돕는 것 같다며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호소했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지지 않고 감히 보수 후보란 말을 쓸 자격이 있느냐, 끝까지 국민의힘의 기생에 표를 얻으려 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부산 기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도 들러 지원 사격도 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에 웃을 후보는 누가 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한 속보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재개를 일부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반에 이 사업장의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재개를 일부 승인했는데요. 승인 범위를 보면
외부 공중비계 해체만 대해서만 승인을 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어 해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는데 외부 공중비계가 더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부 공중비계만 해체를 허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선로에 떨어졌던 잔해물 정리, 이 자체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열차 운행이 좀 차질이 있었는데 이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공중비계 철거와 또 상부 걷어 해체 관련해서 작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서울시는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다면서 내일 논의 후에 작업을 재개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왔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김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일정도 재개됐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범진보 진영이 막판 단일화를 이룬 겁니다.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로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보냐, 윤어게인가 탄핵 반대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경남을 각으로 다시 되돌릴 후보냐의 선택입니다. 민선 이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첫 여성 후보였던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경남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사상 첫 전현직 양자 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후보가 사퇴한 것이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지, 정치공학은 검증된 실력을 이길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야합이 도정 운영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진통을 겪던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도 새로운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민주당 김성국 후보 측이 경선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진보당의 재경선 수용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사전투표 전날 하루 동안 진행된 뒤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경남과 울산을 6.3 지방선거의 접전지로 꼽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두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합정 연행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장주들의 강세에 힘입은 코스피는 8,228로 장을 마감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2배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첫날 사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삼전닉스 2배 ETF에 투자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미 출시 전부터 교육 신청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 갖고 있었던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투자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레버리지 ETF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거를 한번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삼전닉스 2배 ETF는 상장 첫날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하루 동안 4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오가며 ETF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돌았고 18% 넘게 급등하는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기술주 훈풍까지 겹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SK하이닉스 주가는 9.3% 폭등한 224만 3천 원으로 종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32만 원대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줄여 30만 7천 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세에 코스피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세를 보였고 2.25% 오른 8,228,
역대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삼전닉스 두 배 ETF에 대한 열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나 악재 등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리면 음해복리 효과로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원래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도 중간에 복리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3.4% 내린 1130대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6.7원의 주간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소폭 내린 1501.2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J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146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는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우발적 실수라는 취지를 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차 구상을 밝힙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이 대통령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신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공식 회견으로 100분간 기자들과 마주합니다. 이번 회견은 국민 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견도 기존처럼 정해진 각본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합니다.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특히 쟁점 현안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로 여당이 추진 시기를 미룬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우선 질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자는 건데 발의된 법안에는 이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돼 있고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돼 있어 이 대통령 생각에 시선이 쏠립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집값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과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구체적인 경제 도약 비전은 물론 북중러가 밀착하는 국면 속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 구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이전과 달리 이번 회견에선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2명에게 청년 세대의 고민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특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걸로 봤습니다. 또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위조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와 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응시 요건을 축소하고 변경한 행위와 잘못된 경력을 인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원래 거칠 생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론이 내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국무위원들을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뭐 간담회 하러.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 중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고 지금도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단지 국무회의 바로 전에 나온 한 전 총리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됐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맞섰습니다. 오후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허위 공문서를 만든 부분은 유죄, 이를 보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이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차장에게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울 수서동 아파트 하수관로 공사 도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쯤 뒤에 결국 숨졌고 스스로 빠져나온 다른 2사람도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1명이 숨졌습니다. 선로에서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고압전선에 감전됐고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뒤집힌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견인차가 물 밖으로 끄집어내고 경찰이 내부를 수색합니다. 대구 대흥동에 있는 저수지에 승용차가 추락한 건 새벽 6시 40분쯤. 이 사고로 차에 탄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명이 타고 있었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2시쯤에는 대구 신암동 동대구역 근처에서 선로 정비를 하던 작업자들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1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다리를 옮기다 고압 전선에 닿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5시쯤 경남 창원시 신월동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8시쯤에는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입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LG전자 사업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업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방사포를 한꺼번에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전방 화력 현대화를 위한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남부 국경에 배치될 전력이라는 점도 공식화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어내며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북한이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 체계 등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모습입니다. 화성 11 라로 보이는 전술 탄도미사일과 240mm 방사포, 여기에 전술 순항 미사일까지 모두 3종류를 섞어 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특수 임무가 부여된 탄두의 위력과 초정밀 자치 유도항법 체계의 신뢰성 검증, 또 인공지능 유도 명중 정확성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도 성능과 회피 기동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같은 발사 차량에서 쏘아 올린 것도 식별됐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다연장 미사일 체계인 천무와 흡사한 파드식으로 통째로 장전하는 방식이라 신속한 재장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씩 그 통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박스 전체를 뭐 기중기나 아니면 발사대 자체에 크레인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포병 무력이 최우선 정책 방향이라며 이러한 능력들이 적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한 전술 순항 미사일이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점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재규정한 뒤 최전방에 AI 유도 순항 미사일을 배치해서 수도권과 전방부대에 대한 실전적 타격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 등에 쏠린 사이 최전방 화력을 완벽히 현대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북한엔 핵 상용무력 고도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남측에서 아시아 여자축구 클럽 챔피언 자리에 오른 북한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귀국해서 성대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내고양 선수단이 귀국한 어제 평양국제공항에 당과 정부, 체육계 간부와 선수단 가족 등이 나와 선수단을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아시아 여자축구계를 또다시 뒤흔든 미더운 여자축구 선수들을 맞이하는 환희의 열기가 수도의 거리마다 넘쳐 흘렀다며 근로자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이 손을 흔들며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선보였지만 시장 반응이 싸늘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에게 가져가서 시승 행사도 열었는데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권종규 기자입니다. 붉은 천을 벗기자 모습을 드러내는 페라리의 첫 전기차 루체.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시승하도록 교황의 여름 별장에 신차를 가져왔습니다. Is this the first four-door Ferrari? First five-seater. First five-seater. 페라리는 전기차에도 스포츠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s on the red switch over there. We call it manettino because it comes from Formula One experience, but the pilot can change the setting of the cars. And is exactly the transfer we move also to the normal road cars. 새로 나온 페라리 전기차 값은 대당 10억 원. 한정판 슈퍼카를 제외하곤 가장 비싼 자동차입니다. 시속 100km까지 단 2.5초 걸리는 데다 1000마력이 넘는 힘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애플의 전성기를 이끈 조니 아이브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페라리답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혹평이 쏟아졌고
10억짜리 애플카라는 비아냥도 터져나왔습니다. 루체 공개 이후 주가는 8% 넘게 급락하며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했습니다. 20년간 페라리를 이끌었던 전 회장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Questa sicuramente è una macchina che almeno i cinesi non ci copieranno. Non avranno bisogno. 하지만 페라리는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기존 우수 고객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던 관행까지 깨기로 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곳곳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낮까지 이렇게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지만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날이 개겠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으로 여전히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오늘보다 높아지겠고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 속에 다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 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 경찰,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윤 장관은 빠른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도 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대책과 잔해 등을 철거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은 엄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잔여 교량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철도 운행 재개를 추진하겠다면서 4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의선 철도는 이 작업이 끝난 뒤 개통됩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3인 1조로 꾸려진 전담 공무원이 29일까지 사망자 안치병원과 장례식장에서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를 위해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 위로금,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번 사고 여파로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 복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과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모레인 금요일 밤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30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늦어질 수 있다며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됐고 서소문 고가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상태라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사고 발생 이틀째인 오늘도 공식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YTN에 사고 수습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희생자 빈소 조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정 후보는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일체 선거 캠페인 연계나 상대 비방을 금한다고 캠프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틀 연속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 후보 측은 오늘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40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장에서 만나 무엇보다 안전이 최선이 돼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현장 수습과 빠른 철도 운행 재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며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분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노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몰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1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 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노사규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80%의 찬성률에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는 만큼 거취와 관련해 재신임을 다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교섭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많았던 것 같다며 완제품 부문 교섭 대표를 교체하는 등 집행부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을 막판 중재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잠정 합의안 가결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 정신에 기초해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노동안전이라는
중요 의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좋은 제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때라며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억대 성과급 합의가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고정식 성과급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타사로의 이직을 막으려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올해 초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내년엔 1인당 6억 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 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 사례를 발판 삼아 다른 계열사 및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체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된 카카오에서도 노사 간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N%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기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정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선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이익을 우선 공유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주주들의 생각.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합의한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합의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 규정에 정면에 위반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그동안 노사 분쟁으로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향후 5년 동안 중소협력사 지원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 역시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 8,000을 기록한 데 이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 오른 8,22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2% 오른 8,242.12로 출발해 개장 이후 한때 5% 넘게 오른 8,457.09까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 오른 30만 7천 원, SK하이닉스는 9.31% 오른 224만 3천 원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600억 원을 넘어서며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삼전닉스 2배 ETF는 급등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에서 LG전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업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졌던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146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는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우발적 실수라는 취지를 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차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란 소리를.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는 내일부터 금지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선거의 최종 변수인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소문 붕괴 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1년에 5조, 4년 동안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걷어찰 수 있을까?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고를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 일배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집도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범여권 연대가 주목받았던 경기 평택을에서 단일화는커녕 김용남, 조국 후보 간 감정 싸움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0분 기자간담회 발언 대부분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저격하는 데 썼습니다.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 전체 판세가 흔들리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씨앗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용남 후보에게서 민주 시민들이 광장에서 그렇게 목 놓아 물러가라 외쳤던 나쁜 검사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남 후보 캠프는 또 용모닝이냐며 평택군 조국 후보에게 고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는지 본인 허물부터 봐라. 조국 후보 앞에 내로남불이 왜 자동 수식어처럼 붙는지 잊지 말라고 비꼬았고 입시 비리와 성추행, 불륜과 같은 민감한 표현까지 담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김용남 엄호 기조 속에 혁신당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 그 주장은 조금 과장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평택을 보수 야권에는 훈풍이 부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최근 황교안 후보와 만났다면서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후보 사이 사생 결단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을 뽑으면 이재명 정부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며 북구 주민은 가짜 보수, 패륜 정치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돕는 표라며 투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 초반 단일화 기대감이 무색하게 감정 싸움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택을 부산 북갑은 극적으로 합친다고 해도 상처받은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 조사 결과 남우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잔해물 색깔도 이란산 미사일 도장이나 색상과 같다며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고의로 우리 선박을 노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내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패제시킨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 세웠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قدرت دفاعی ما
و سیستم آفندی ما بتونه چنین کارهایی رو بکنه.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양보는 하지 않으면서 경제 제재 해제 합의를 얻어내겠다는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금융 제재 해제를 확보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 충분한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게 양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서방에 동결된 이란 자산 1,000억 달러 중 일부를 해제해주고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연 이란 남부를 공습해서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은 채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작전 한계선을 넘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습에 어린이를 포함해 30여 명이 숨지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수십 차례 반격으로 맞서며 치열한 교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나바티에가 집중적인 공습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도시 전체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지상군도 리타니 강을 넘어 나바티에를 향해 밀고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작전 한계선인 옐로 라인까지 넘어선 겁니다. אנחנו מעמיקים את הפעולה שלנו בלבנון. צה"ל פועל עם כוחות גדולים בשטח ותופס שטחים שולטים. אנחנו מבצרים את... 헤즈볼라가 드론이나 로켓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면서 리타니강 유역 곳곳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Yesterday, UNIFIL detected 91 airspace violations, the highest number since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came into effect on the 17th of April.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고수하는 미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As long as an armed Hezbollah exists,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peace in Lebanon. 여기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 재개와 헤즈볼라 고위 인사 제거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 가결로 총파업은 피했지만 영업이익 연동과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이 노조 투표 결과 73.7%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무난한 가결로 보여지는데요. 실상을 뜯어보면 아직까지도 이 노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80.6% 투표 인원의 80.6%가 찬성을 했는데요. 네. 반대로 제2노조인 전삼노에서는 투표 인원의 20% 가까이만 찬성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 성과 배분에 있어서 DS 부분과 DX 부분 간의 갈등이 뭔가 격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원삼성 이 내부 갈등이 좀 고조화되는 것인지 노노 갈등이 좀 고조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노노 갈등이 고조화되는 것은 미국에서 성과 상여금 제도가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굳이 단체 교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가 서서히 와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연공서열제가 아니라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면서 노조가 분화돼서 와해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과급 차이가 DX 부문하고 DS 부문 간에 최대 100배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가지고 삼성 내에서 그 노노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노노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DS 부문이 이제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거고 또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거잖아요. 언급해 주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 완화를 좀 회사 측에서는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는 않을까요? 예, 현재 이번에 교섭으로 인해서 이번 파업 사태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DX 부분에게 무슨 보상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X 부분 사장이 오늘 뭐 사과 의사도 표시를 하고 뭐 위로를 하는 발언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결국은 DX 부분에서 반발이 크다 보니까 DX 부분이 주축인 동행노조 측에서는 뭐 수원지방법원에 합의한 찬반 투표 절차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까지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안타깝지만 성과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그 삼성의 노사 간 어떤 이런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온라인상을 보면은 그 최승호 삼전 초기업 노조위원장의 연봉이 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서도 이제 왼쪽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3억 원이 더 높다는 이 순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래서 지금 노조위원장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9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받게 될 성과금의 최대치를 합친 금액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6억 원 연봉은 실제 연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억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9억보다는 낮아질 여지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봤을 때 이번에 뭐 삼성 측에서 DS 부분이 성화상여금을 많이 실적이 좋아서 많이 받아낸 것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지금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게 29일에 신문이 열립니다.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사실 저는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X 부분 조합원 5명이 사실 가처분 신청을 또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 자체가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 예에 봤을 때는 동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행 노조가 앞으로 계속 그 노동쟁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럴 의지를 불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요. 지금 현재 이번에 쟁의 행위 과정에 걸쳐서 그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랑 뭐 상대적 박탈감 역시 상당히 커서요. 비난 여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행 노조가 직접 또 파업으로 별도의 독자적인 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노노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실 분사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DS 부문과 DX 부문의 이 분사론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뭐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득보다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실제로 실제로 분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알짜인 DS만 따로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주들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이득보다 훨씬 커서 실제로 분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사의 그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으로 줄 재원이
영업이익의 이제 일정 비율을 좀 할당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주주단체에서는 상법에 어긋난 위법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크고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이익 세금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용을 갖다가 노조가 성과급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는 세금을 제외하고 이 순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이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반발을 하면서 지금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일견 뭐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요, 법률가는 아니지만 예.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이미 노조의 그 인건비를 제외한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미 받았고요. 영업이익이 달성된 거에는 사실 자본의 기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본은 사실 주주가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에게 돌아갈 그런 적정한 이익을 제거하지 않고 영업이익에서 성과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는 그 동행노조가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주단체가 성과부문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잠정합의안 이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뭐 법적 이렇게 소송이 계속 난무하게 되고 심지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 이런 쟁의에게 타결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삼성의 그 노사 간의 어떤 임금암 협상 자체가 큰 주목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산업 전반으로 좀 이런 어떤 효과가 퍼져나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잠정 합의안이 나온 이후로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는,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HD, 현대중공업, LG U+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금 여러 기업들, 여러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산업마다 그 고유의 특성이 있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영업이익의 특정 퍼센트를 갖다가 성과금으로 주는 것을 제도화되게 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도 역시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요. 자본에게 돌아갈 적정 이익을 제외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또다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 자체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카오 노사도 2차 조정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사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계열사들 파업 여부가 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조정이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미 본사뿐만 아니라 4개 계열사까지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가지고요. 찬반 투표까지 이미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창사 이래 최초로 공동 총파업에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클라우드 같이 국가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실제로 파업에 돌아오면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산업계 전반으로 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도 이 성과급 감소 소문이 돌면서 TSMC 회장이 출장을 좀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이 삼전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만큼 성과상여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직원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뭐 반발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 회장이 해외 출장까지 취소를 하고 성과금을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직원들에게 언급을 하는 등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단
TSMC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호황일 때 이제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반대로 이제 저성과전은 해고가 된다든지 이런 고용에서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번에 높은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가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만 받아들여지고 원래 고용의 유연성, 그래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어렵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든지 아니면 나름 불이익이 크다라고 반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미국처럼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의 유연성 또 이제 제도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균형에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종가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뭐 역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견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관련해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오늘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이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예,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무려 19% 이상 폭등을 하면서 뭐 반도체 주가들이 급등을 한 거, 그 영향으로 국내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한 데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더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레버리지 상품이 오늘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이 몰려서 그 두 가지 이유로 반도체주 위주로 급등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반도체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은 77개였지만 하락 종목이 826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위험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주가도 지금 고점이다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음의 복리 효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 하락했다가 다시 20% 상승하게 되면 일반 상품의 손실은 4%에 불과하지만요. 2배로 왔다 갔다 하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무려 16%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돈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은 사전에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ETF 투자를 위한 교육 신청자만 오늘 뭐 10만 명이 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트 접속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이제 투자 열풍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상승한 종목이 한 70여 개, 하락한 종목이 한 8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에 굉장한 쏠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를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건강도를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계기로요.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레버리지 ETF 상품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지금 투자 집중 현상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 경기가 미국에서조차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반도체 주식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가 휘청거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좀 추가적인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열풍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에도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좀 본다면 어떤 건가요? 예,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들어오는 자금은 기업이 사실은 뭐 투자 자금으로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반도체에만 지금 투자 자금이 계속 집중되게 되면 반도체와 다른 수출 주력 제조업 간의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까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온갖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3년 뒤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호황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쏠림 현상 때문에 비반도체 분야의 주가들이 좀 못 가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마저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외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반도체 분야의 주식마저도 또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반도체 머니 주축으로 흔히들 이제 화이트 칼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칼라다 이제 이런 뭔가 신조어 같은 느낌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예, 왜냐면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성과가 워낙 좋아가지고 성과 상여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많은 성과 상여금이 결국은 이 실리콘 칼라라는 말이 신조어가 나온 거죠.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거주하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 시장에서의 그 지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리콘 칼라가 결국은 이제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기 때문에 집값을 좀 움직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교수님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성과 상여금을 갖다가 이미 고점 논란이 있는 주식시장에 넣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집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대표적으로 동탄 지역이 있죠. 여기는 소위 말하는 더블 서세권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통근버스가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부동산 매수 수요가 몰려 들어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서울보다도 오히려 상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그럼 앞으로 좀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보다는 좀 뭔가 이런 주가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소득을 막대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거기다가 수도권과 지금 지방 간의 인구 집중 현상, 그다음에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급감할 것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그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공교롭게 다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신들이 사는 수도권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셔세권, 그러니까 셔틀버스와 역세권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해주신 만큼 그럼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서울에는 계속 상승세로 다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니까 수도권으로 나가서 집을 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서세권 위주로 집값이 크게 상승을 하면 인접 지역까지 풍선 효과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하늘이 흐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영남 해안을 제외한 곳곳에 이렇게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지만 비로 인해 평소보다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길도 미끄러워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들은 주의력이나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잘 되는 투명 우산을 쓰고 슬리퍼나 샌들 등 미끄러운 신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물건을 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물기가 떨어져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산으로 칼싸움 등 장난을 치다가 다칠 수 있는 만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26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